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림픽과 국가의 경제 성장 또는 위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2020년이었던 작년에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을 연기한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세요? 예, 열심히 근데 사람은 못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상당히 많이 하시겠네요. 또 잡니다. 잔다고요? 아니요, 그 제 방송 활동 전체가 다 전화 연결이라고. 예, 지금은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예. 언제 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오셔야죠. 네, 저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한번 불러주시면 나중에. 예. 최요한 평론가께서 우리 출경대뿐만이 아니고 저 6시에 달리는 라디오도 출연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달리는 라디오 출연하고요. 그래요.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셔서 라디오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달리는 라디오가 됐던 출경대가 됐던 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지금의 일본의 상황이 작년보다도 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가 올해 어떻게 연기가 됐었지만 올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그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 있잖아요. 네, 바람 잘 날 없다. 딱 그 꼴이거든요. 지금 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모리 요시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이 사퇴했죠? 지난 2월 12일 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3일 날 모 회의에서 여성 모독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났습니다. 여자들은 말이 많으니까 회의가 늘 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죠. 한편 모리 위원장의 후임으로 여성인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자가 확정됐는데, 이분도 지금 이렇게 말이 많고. 이분도 지난 2014년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에 대한 성희롱 논란으로 인사잡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직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 역시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지난해 3월에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가 올림픽 1년 연기하기로 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올여름 개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 보기는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된 3월 25일 안으로 대회가 어떻게 개최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그렇죠. 취소가 될 것인지 3월 25일 안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성화 봉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 취소가 되면은 성화 봉송을 할 이유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대로 1년을 연기를 했는데 아직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데, 근데 일본 정부가 이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투자를 한 금액이 엄청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추가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만 일본 돈으로 약 2,940억 원,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다시 도쿄올림픽을 하겠다고 해도 이렇게 손해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대회들이랑 겹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된 비용만 3조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쿄가 한 1조 2,500억, 그리고 우리 돈으로요. 조직위가 한 1조 750억 원, 그리고 일본 정부가 7,400억 원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도쿄올림픽 전체 개최 비용, 총 개최 비용이 약 우리 돈으로 14조 1천억 원 정도 책정됐다가 더 3조 원 되면서 한 17조 1,6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추가 비용은 어디 쓰냐 했더니만 인건비하고 시설 임대료에 쓰이고요. 특히 10,0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선수단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염대책센터 운영 비용을 일본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했네요. 어쨌든 아유 이거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예. 저 평론가님 또 어디서 이렇게 저도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 일본도 일본이고 일본 얘기는 뭐 계속 하겠지만은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인가요? 예. IOC도 지금 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던데요. 난리죠. 예, 올림픽 중계권만 미국의 방송국 하나만 지금 뭐 몇 조씩 미리 돈을 받아놨대요. 그렇죠. 이걸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 이벤트가 열려야 IOC가 자기 기능을 하고 자기 기능을 해야 굴러가는데 지금 지금 뭐 일부에서는 또 뭐 무관중으로 치르자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자고요? 올림픽을?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곤란합니다. 참 많이 곤란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일본이 이 도쿄 올림픽을 치러내려고 하는 이유, 이게 뭐 순수 스포츠 대회를 치른다는 것 외에 뭐 다른 속셈이 또 있을까요? 있겠죠. 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도쿄올림픽이 연기 결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왜 올림픽을 유치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 기사가 났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왜 1년 지금 그 연기하면서까지 유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은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일본을 괴롭혔던 장기 불황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전쟁의 폐허로부터 복귀되었다. 이걸 전 세계에 내보냈거든요. 64년도에. 그것처럼 2020년 올림픽은 잃어버린 30년. 그 일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종식되었다는 거 공식 선언하기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30년 장기 불황,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당장 일본이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시절이 다시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일본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 분야들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체할 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는 거죠. 일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워크맨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본 전자제품이고 일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 전자제품들이 다 좋았는데 이제는 비교가 안 되죠. 카메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예,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맞다. 저 평론가님, 그건 아직 있네요. 방송 장비들. 방송 장비들. 방송 영상 장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있긴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전자제품 잘 만들었으면 어디 들어가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전장 제품, 자동차에 장착되는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첫 번째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장기 불황 종식 공식 선언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2020 올림픽을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들이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렀죠. 그러니까 이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엔 덴츠라는 세계 최대 규모 광고제 행사가 있습니다. 광고제 행사? 세계 최대예요. 일본의 광고에서 정점에 서 있는 회사고 일본 매스미디어를 다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2020 도쿄올림픽 치러내기 위해서 이미 정부와 일본 대기업들이 이 덴츠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미리 지불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지금 올림픽 때문에. 그렇죠.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IOC와 똑같아요. 똑같은 거네요, 이게. 사수해야만 하는 입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비용을 앞으로 또 지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일본의 경기 위축돼 있어서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 높았는데 실제
그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춘절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허용했어요. 왜 때문에? 돈 때문에. 스무대회도 막 하고 스무대회 구경하러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 비용 때문인데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할 때 총리가 아베지 않습니까?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향수도 있었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기를 쓰고 2020 도쿄올림픽 유치하려고 했었고 1년 연기하더라도 지금 계속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처럼 올림픽 자체가 연기되거나 뭐 무산된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때 일본인이 2번씩이나 무산됐어요. 일본이요? 예. 역대 올림픽 근데 일단 역대 올림픽이 질병 사태로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질병 사태로 그렇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0년 리우 올림픽 직전에도 각각 신종플루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 유행인데 무사히 개최됐죠. 그렇네. 그런데 자 전쟁을 이유로 올림픽 개최 자체가 취소되거나 개최가 바뀐 적은 있었어요. 하계 올림픽 3번, 동계 올림픽 2번, 합쳐 5번의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개최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은 1936년도에 도쿄와 삿포로, 그러니까 36년도에 올림픽 주최권을 땄어요. 도쿄와 삿포로에서 1940년에 하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중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IOC가 일본을 해서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38년도에 개최권을 반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국이었던 핀란드 헬싱키하고 독일이 가져갔고 근데 이거 결국 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0년에는 아예 올림픽에 개최되지 못했죠. 이외에도 뭐 1916년에 독일, 1944년 영국, 1944년 이탈리아 이 동하계 올림픽 1, 2차 세계대전 여파로 취소되었고 독일 입장에서 다행히 20년이 지난 1936년 이때 히틀러가 있었을 때였으니까 독일 베를린 올림픽 개최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2020 도쿄올림픽 연기는 올림픽 사상 최초의 연기 사례예요. 최초입니다. 연기된 거.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일본 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초로 올림픽의 취소와 연기를 모두 경험한 국가로 나타났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 옛날에 이제 그 어목한 시절에는 이렇게 개최가 취소되고 했겠지만 이제 질병으로 이런 적이 이제 처음인데 이게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은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평론가님? 여기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가 워낙 이렇게 미묘하게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성장 되나 뭐 이런 해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과 그 이후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올림픽 개최 그 자체보다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그러니까 메달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메달을 많이 따면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또 하계 올림픽보다는 동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하계 올림픽에 막 우리 전 국민이 막 모여서 응원 동계 올림픽 솔직히 별로 이렇게 안 쳐다보다가 그렇죠. 김연아 선수 때부터 이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완전 집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봅슬레이 같은 그러면서 이제 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능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많이 알리게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된 거지. 동계 올림픽의 중요성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투자회사 캔버젝스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역대 동계올림픽 성적과 경제 성장의 추이 이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주제네요. 제가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진짜 이건 진짜 인정입니다. 한국은 첫 번째로 출전한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부터 1988년 캘거리 대회까지
동계올림픽입니다. 한 개도 메달 획득하지 못하다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 처음 메달 4개를 땄어요. 이후 한국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메달 14개 따내면서 역대 최고 성적 거뒀고요. 그래서 캔버제스 그룹은 한국이 전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지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동계올림픽 메달과 이게 이렇게 비례한 이게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1992년대에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하기 전까지 그 전 3차례에서 메달을 한 번도 획득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 중국도 경기력 향상에 힘썼고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역대 최대 11개 메달을 수확합니다. 이때 캔버제스 그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1970년대, 80년대 경제개혁에 발동을 걸어서 1990년대 평균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럴 뒷심이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경제력 향상과 매우 밀접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일본은 좀 깁니다. 올림픽을 참가한 역사가 길어요. 28년도, 32년도, 36년도. 메달 획득하지 못하다가 56년도에서 첫 메달 획득했고요. 또 한동안 메달이 없다가 72년에 겨우 침묵했다가 80년부터는 줄곧 메달을 따내고 있습니다. 킨버제스 그룹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휴유증을 털어내니까 첫 메달이 나왔고 1980년대 호황기 기억나시죠? 1980년대 그렇죠. 5년 되기 전까지 정말 일본이 호황기였고 미국이 무서워했으니까 그 호황기를 토대로 일관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의 추이와 각각 국가의 동계 올림픽 메달 성적과 이게 비례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네. 아니, 이렇게 하계 올림픽이 아니고 동계 올림픽으로 이런 이유들을 연관짓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킨버제스 그룹이 설명할 때 신흥시장의 동계올림픽 성적이 경제 성장과 경기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이 서구와 달리 늦게 떠오른 경제의 신흥 강국들 이 나라의 동계올림픽 성적을 분석해 보니 그 나라 동계올림픽 성적이 오를수록 경제 성장도 올라간다. 또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경제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계올림픽과 달리 이거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은 맨몸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죠? 하긴 그렇네요. 그렇죠. 고도의 훈련 시설에서 육성된 최고의 선수들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 경쟁까지 치러야 하는 무대가 바로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경기력 향상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민정 선수나 심석희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 쇼트트랙에서 사용되는 스케이트, 그리고 아니면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 장비, 봅슬레이 장비, 이거 다 굉장히 최고의 과학적인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스포츠 공학이 이제 거기 다 들어간 거죠, 그게. 그렇죠. 스키 장비의 성능이 어떤지, 스케이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또 훈련 장소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장비빨이 되게 중요하죠, 이 동계 올림픽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메달이 획득이 되면 그만큼 경제도 성장돼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죠. 국가가. 야, 이거 진짜 그렇네요. 그러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계 올림픽이 아니라 이건 동계 올림픽이다라고 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최유한 평론가님, 우리나라가 1988년도 때 그 호돌이 그 서울 올림픽
네. 그때 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거든요. 아, 24회. 우리에게 남겨준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88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2개의 금메달 따는 종합 4위까지 차지하고 그것에 대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때 TV 방영권이 얼마고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했고 이거는 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거뒀는데 그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는 거시적인 효과예요. 뭐냐면 국내 수요를 촉진시켰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국내 수요를? 예. 그때 텔레비전에 엄청 다시 산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새로 사고 막. 아하, 그러면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평론가님, 저는 어젯밤에 그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오늘 평론가님하고 인터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계 올림픽은 일본이 지금 어떻게 또 이걸 연기하느냐 마느냐 지금 너무 지금 복잡한 지금 상황에 있고, 또 동계 올림픽이 저 베이징이잖아요, 중국. 베이징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군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양쪽에서 지금 하계 동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눈치 보면서 그래도 개최를 할 거다 말 거다 이러면서 막 힘든데 우리는 그냥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했으니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일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이게 가장 큰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때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무엇이 등장하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등장합니다. 마이카족이 등장하고요. 이거 최유한 평론가는 조사 많이 해오셨네. 네. 이거 사회학적인 기본 지식이니까. 그때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 기록되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냉전이 깨져요. 냉전이 깨지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동구권, 헝가리 수교했었고 그때 동구권들, 소련, 중국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교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이 전 세계로 이름이 알려집니다. 엄청난 플러스 요인을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 평론가님하고 한 2시간 정도 더 떠들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고 세월이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향상된 건 사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성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연기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되어야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국제 이벤트가 또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야 제대로 벌어질 것 같다. 맞습니다. 그때 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첨언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몇 년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왔던 올림픽 선수들, 그 선수들이 참 나름대로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만큼 좀 더해서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지금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우리 어린 선수들 맞습니다. 힘내시고 이 방송 들으신다면 힘내시고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태극마크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이제 우리 대표 선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 평론가였습니다.